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더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낮 서울의 수온주가 38도까지 올랐습니다.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한 겁니다. 따가운 햇살, 뜨거운 열기, 높은 습도까지 겹친 이 숨막히는 날씨에 전국이 폭염경보로 뒤덮였습니다. 초저녁까지 가시지 않은 이 더위는 오늘 밤 열대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첫 소식, 임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따가운 뙤약볕 아래 양산을 들고 걷는 시민들. 온몸이 익을 듯한 강한 자외선에 급한 대로 우산을 꺼내기도 합니다. 35도가 넘어가니까 이제 구분 없더라고요. 일단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에 그냥 우산 이렇게 들고 나와봤습니다. 양지로는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아 그늘이 짙은 곳으로 몸을 피해 잠시 숨을 돌립니다.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늘에 들어오면 햇빛은 지금 뜨거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양산 아니면 안 돼. 주말이면 운동하는 시민과 나들이 객으로 북적였던 한강공원은 극한 폭염에 인기척마저 뜸합니다. 오늘 서울 지역 낮 최고 기온은 38도. 지난 8일 37.8도를 훌쩍 넘어 올여름 최고 기온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경기 안성과 파주, 강원 삼척 등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39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곳은 서울식물원 지중회관 온실입니다. 이곳 실내 온도는 현재 34도인데요. 온실안 온도가 온실 바깥보다 더 낮은 겁니다. 달궈진 공기는 해가 져도 좀처럼 식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 6시 서울 기온은 35도를 기록했는데 낮 최고 기온에서 3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정까지 30도 가까운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오늘 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잠 못 드는 열대야가 예고돼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을 전망. 극한 폭염은 돌아오는 금요일쯤 한풀 꺾일 걸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이렇게 전국이 펄펄 끓고 있는 가운데 내륙에선 딱 한 곳만 유일하게 이 폭염과 열대야를 비껴갔습니다. 바로 강원 태백시인데요. 왜 그런 건지 배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700m에서 흘러나온 지하수가 도심 개울을 따라 흐릅니다. 시원해요. 아이들은 첨벙첨벙 물가를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고 근처에서 지켜보는 어른들도 얕은 물에 발을 담근 채 한적한 주말을 보냅니다. 낙동강과 한강이 시작되는 곳, 바로 강원도 태백에 있는 황지 연못입니다. 이곳에선 덥다는 소리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여기 태백이 더워졌다고 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5도 이상은 시원하니까 에어컨이 저희 집에는 없거든요. 더위를 피해 태백을 찾은 관광객들도 에어컨 찾을 일 없이 야외에서 음식을 즐깁니다. 서울은 굉장히 더운데 여기는 그래도 좀 시원하다? 왜 시원하지? 약간 이런 궁금증까지 생기게 만들었어요. 태백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열대야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오늘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지도가 새빨갛게 물들었지만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에서는 태백만이 유일하게 폭염특보를 피해갔습니다. 태백시청 앞 온도계입니다. 이 그늘 한 점 없는 아스팔트 위인데요. 오후 4시 현재 3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37도가 넘는 기온을 보인 서울과 비교하면 5도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태백의 여름이 유독 시원한 건 고도 때문입니다. 거주지 평균 해발 고도가 약 900m로 서울 남산보다 3배 더 높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까지 태백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이 연일 도마에 오르면서 민주당도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반감은 커지고 있는데 자칫 공개 비판을 했다가 이번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로 확산될까 우려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당 원내대변인이 최 처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가 1시간 반 뒤에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거 발언으로 논란 중인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을 향해 사과하라는 요구가 민주당 내에서 또 나왔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거 언행들의 부적절한 언행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표명하는 우려들을 당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가 사과를 요구한 건 처음인 터라 논란은 거세졌고 결국 1시간 반 뒤 재차 정정했습니다. 개인 의견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였다고도 백 원내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임명한 차관급 인사인 만큼 여당의 공개 비판으로 보이는 것을 경계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문제성 발언이 계속 드러나며 여론은 악화 중입니다. 우리의 욕설 문화가 크게 발달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고달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욕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사퇴 요구를 넘어 인사 검증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곧 인사혁신처장에서 내려올 각이라고 비판했고, 박민영 대변인은 최 처장 등 문제 인사들을 일거에 정리하고 성남 라인을 2선으로 물리라고 공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둘러싼 내홍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이 이번 주 한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할 것으로 보이는데 마침 전한길 씨가 진행자로 포함돼 있어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장동혁 의원이 나흘 뒤 전한길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합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측은 출연 검토에 나섰습니다. 전 씨 등 보수 유튜버 4명이 당대표 후보자들에게 묻고 후보자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각 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 모두 당 단합을 강조해온 주자들. 우리 당은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그분들도 당을 지지하고 당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전 씨를 둘러싼 논란에도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표심 경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서울시당 윤리위에서 전 씨의 최근 언행을 두고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인 터라 출연을 두고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우리 당의 일원들이 있다면 강성 거대 여당에 의해서 해산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성과 쇄신을 요구하는 이른바 혁신 후보들은 잇따라 지자체장과 만났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오늘 저녁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을 가졌고 주진우 의원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났습니다. 조 의원은 혁신 후보들의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촉구했지만 안철수 의원 측은 경선을 치르면 자동으로 단일화된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은 계파 없는 후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피해 여성을 수차례 스토킹해서 체포됐던 피의자가 석방 엿새 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상가 건물 안쪽에 통제선이 보이고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분주하게 드나듭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이 건물에 있는 노인보호센터에서 일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로 동료에게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60대 남성 용의자는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수락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발생 17시간 30분 만에 지나던 등산객이 발견한 겁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은 같은 노인보호센터 운전기사 출신으로 지난 3월과 5월, 이달 20일에 숨진 여성을 스토킹해 3차례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숨진 여성의 집 근처에 찾아갔다 체포돼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명령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종 전과도 없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석방됐고 석방 엿새 만에 여성이 살해당한 겁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긴급 신고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범행 당일 접수된 신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노인센터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인천 사제 총기 살해 사건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도착하고도 30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이 진입 작전이 이루어졌는데 알고 보니 현장을 통솔할 지휘관이 누군지조차 정하지 않아서 시간을 더 허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시아버지가 쏜 총에 남편이 맞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 20일 밤 9시 31분. 경찰 특공대가 밤 10시 16분쯤 도착했는데 실제 사건 현장 진입은 10시 43분쯤 시작됐습니다. 신고 접수 72분 만이었습니다. 특공대 도착부터 진입까지 약 27분이 경과됐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관계자는 특공대 진입 준비가 끝났을 때 누가 현장 지휘관인지 몰라 무전으로 진입 여부를 여러 차례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당시 현장에는 지휘를 맡길 수 있는 경감급 경찰관이 3명이 출동한 상태였지만 현장을 통솔할 지휘관을 따로 정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들보다 한계급 높은 경정급 상황관리관은 경찰서에 있었는데 현장 지휘관을 지정해주지 않은 겁니다. 상황관리관은 경찰 특공대가 진입을 시작한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상황관리관은 현장 지휘관을 지정했어야 했는데 그러진 않았다면서 경감 셋이서 논의하라고 했는데 제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당시 초동대처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현장 출동 경찰관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네, 아는 기자, 경찰청 출입하고 있는 백승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자, 최근 60대 등 고령층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50대 여성이 흉기로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백 기자, 그런데 이 사건, 이 용의자가 스토킹 전력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60대 용의자 A씨는 피해 여성이라는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지난해까지 운전기사로 일했는데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3차례나 스토킹 신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에는 여성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 딸이 경찰에 신고해 경고 조치 후 돌아갔고요. 5월에는 피해 여성에게 문자 메시지로 스토킹을 해 역시 피해자 딸의 신고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지난 20일에는 피해 여성 집 앞에 찾아왔다가 여성이 직접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엔 혐의를 시인하고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석방됐는데 불과 엿새 만에 피해 여성 직장에 찾아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어떤 식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했습니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집으로 찾아가기도 했고요. 주먹밥을 만들어달라는 등 피해 여성에게 수차례 문자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노인 요양센터에 있는 어르신들을 돌보겠다고 핑계를 대면서 피해 여성의 일터에 찾아왔던 이력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최근 체포 이후에 이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범행을 못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일이죠. 스토킹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 경찰이 피의자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기는 했습니다. 이 피해자에겐 위급 상황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도 지급됐고요. 그런데 확인 결과 피해자가 사망 당시에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지 않았고요. 피해자가 가방고리에 스마트워치를 달아놨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경찰에 알릴 새도 없이 남성에게 급습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접근 금지 명령만 내리지 않고 만약에 남성을 좀 붙잡아뒀더라면 이번 사건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이다 보니까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 스토킹 피의자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총 5개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가 서면 경고, 그 다음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제한, 그리고 전자발찌 등 GPS 장치 부착과 가장 강력한 조치죠.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조치가 있는데요. 일단 경찰이 긴급 조치로 1개월짜리 접근 금지와 통신 제한 명령을 내려놓고 이런 조치를 최대 9개월까지 늘리려고 신청을 했지만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신청이 기각된 걸로 전해집니다. 피의자는 결국 숨진 채로 발견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피의자 A씨는 오늘 오전 10시 25분쯤에 사건 현장에서 2km 떨어진 수락산 인근 등산로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받던 중에 등산객이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해 신고한 건데요. 유력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니까 이런 고령층들의 어떤 강력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뭔가 짐작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스토킹 살인 사건 외에도 최근 발생한 인천 사제 총기 사건,
이 기름역 흉기 난동 사건 모두 60대 이상 노년층이 피의자였는데요.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강력범죄 중 60대 남성 피의자는 지난 2018년에 26,500여 명에서 5년 만에 3만 80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불안 등이 대인관계 갈등과 맞물려 범죄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어젯밤 싱가포르에서 인천으로 가려던 티웨이 항공 여객기 운항이 지연을 거듭하더니 결국 취소됐습니다. 승객들은 묵을 곳을 마련하지 못한 채 무려 16시간이나 공항에 발이 묶였습니다. 강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꼭두 새벽 싱가포르 공항 게이트 앞이 승객들로 붐빕니다.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현지 시각으로 새벽 4시쯤. 5시간 전 이미 이륙했어야 할 항공기가 지연을 거듭했고 승객들이 대책을 마련하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비행기 나가서 보내주세요.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뭐라도 해주더라고 기다린 건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이 여객기에는 총 252명의 승객이 탑승 예정이었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지연 안내를 반복하다 새벽 3시 반쯤 기체 결함으로 비행이 어렵다는 공지가 나왔다는 게 승객들의 설명입니다. 추가 안내만 기다리던 승객들은 새벽 시간 어디도 가지 못하고 담요 한 장으로 공항 안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이건 내 인생 영화다, 이거. 티웨이 항공. 승무원도 자러 갔대. 저희 이러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끊으면 뭐합니까? 별도의 숙소 제공 요청도 거절당했다는 게 탑승객 주장입니다. 저희 어머니 자체가 연세가 지금 54년생이시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아까는 막 덜덜덜 떠시더라고요. 티웨이 항공사는 이번 지연에 대해 갑작스러운 기체 점검으로 인한 조치였다라며 추후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항에서 16시간가량을 대기한 승객들은 현지 시각 오늘 오후 3시 반쯤이 돼서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씨가 옆에 있던 다른 어선들에도 옮겨 붙으면서 모두 5척이 소실됐습니다. 서울 명동에선 깊이 2m짜리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비함정 위에 올라탄 소방대원들이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어선을 향해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댑니다. 어선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10시 26분쯤 충남 태안군 신진항에 정박 중이던 32톤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근 어선 등 총 4척의 배가 불에 탔습니다. 선원 대상으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CCTV 등 다각도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이 대형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3층 건물 곳곳에 뼈대가 드러난 모습도 보입니다. 소방대원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폭발과 함께 불꽃과 연기가 뒤섞여 하늘로 솟구칩니다. 수원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0시 10분쯤. 한때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불은 약 7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경찰은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5시 48분쯤 전북 고창에 있는 주택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층짜리 주택을 모두 태우고 약 1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에는 서울 명동 인근 도로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가로 세로 약 50cm, 깊이 약 2m에 달하는 땅꺼짐으로 일대 교통이 부분 통제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그 운명의 한 주가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정한 시한 단 5일 남았는데 미국 측 일정을 감안할 때 실제 협상이 가능한 날은 30일과 31일, 이틀뿐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관세율을 15%로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정부는 일본처럼 15% 수준으로 상호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목표로 협상 중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대한 적게 양보하고 관세를 많이 인하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며
일본의 관세 협상 결과가 현실을 감안한 차선으로 보고 협상에 참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되게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둔 협상에 임하라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메시지였고, 상호 관세 25%가 부과되는 다음 달 1일까지 5일이 남은 상황. 그러나 미국 측의 일정상 관세 시한 단 하루 전인 오는 31일쯤 단판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1+1 협상이 31일 유력한 상황이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간 회담도 이번 주 추진될 예정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조선업 협력이 막판 타결의 지렛대로 부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선업 협력이 협상 의제로 담겨 있다며 쌀과 소고기 이외에도 다양한 품목을 놓고 협의 중이라 가변적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협상의 핵심은 중국 견제 동참이라는 야당 일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중국과의 문제는 협상 과정에서 나온 적이 없다며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렇게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를 긴장시킨 미국이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느긋하기만 합니다. 스코틀랜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팝송을 들으면서 골프 라운딩을 즐겼습니다. 자신의 골프장 홍보 영상도 잊지 않았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 골프장. 인근 도로에 경호 차량 10여 대가 나타나 줄지어 달립니다. 골프장 안에는 경호원들이 탄 카트만 15대. 곳곳엔 저격수가 배치되고 하늘 위로는 헬리콥터까지 비행합니다. 마치 요새처럼 철저히 통제된 이곳에서 현지 시각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측근들과 골프를 즐겼습니다. 1980년대 인기를 얻었던 영국 밴드 폴리스의 히트곡을 크게 틀고 스윙도 합니다. 현지 시각 오늘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골프를 친 것인데 트럼프는 직접 카트를 몰고 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정 충돌을 이유로 우리나라와의 2+2 통상 협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별다른 일정 없이 SNS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새 황금 시대를 열고 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베선트는 스코틀랜드에도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다음 달 1일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이 EU와 중국과 협상을 벌인 뒤 한국과는 막판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요즘 북한 소식을 전하다 보면 김정은 옆에 선 딸 김주애가 부쩍 많이 자랐다는 느낌이 듭니다. 북한의 또래 어린이들의 평균 신장보다 20cm 넘게 더 크다는데요. 이렇게 폭풍 성장한 김주애 때문인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한국산 영양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대한 리중 혈류되는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유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오. 2년 8개월 전 처음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 당시 키는 김 위원장의 어깨 높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엔 김 위원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170cm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키와 김주애가 신은 구두의 굽 높이를 감안하면 현재 키는 약 165cm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 나이 13살로 추정되는데 비슷한 나이에 북한 어린이 평균 신장보다 20cm 넘게 더 크고 성인 여성보다도 10cm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큰 키가 북한에서는 계급이자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산층에서는 키 크는 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산 영양제가 효능이 뛰어나다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 25,000원 정도인 제품이 거포장을 바꿔 불법 반입되고 있는데 약 10만 원 선에서 거래될 정도로 비싼데도 품귀 현상을 빚을 만큼 인기가 높다고 전해졌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키가
일정 정도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북한 사람들이 중산층 이상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2달 전 평양에서 개최된 국제 상품 전람회장에서도 키 크는 영양제 판매 부스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주입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닿은 걸까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공중에서 구호품을 투하한 건데 양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단발성일 수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장치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기구에서 제공한 식량이 이스라엘 공군 수송기에 차례로 실립니다. 깜깜한 밤, 가자지구 상공에 다다른 수송기가 공중 투하를 시작합니다. 저공에서 투하된 식량은 곧바로 지상에 도달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야간 적외선 영상으로 공개한 식량 공중 투하는 조용하고 은밀해 보이지만 그 직후 지상의 모습은 대조적이었습니다. 식량이 투하된 곳엔 현지 주민들이 몰려 소란이 일었습니다. 먼저 식량을 챙기기 위해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침공 이후 가자지구 식량 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2 كيلو وحاليا وزنها 2 كيلو 300 يعني طول ال6 شهور البنت ما نصفتش. 국제사회의 비판이 잇따르자 이스라엘이 나선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고의적 기아 사태라는 허위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작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투하된 식량은 밀가루, 설탕, 통조림 등 화물 운반대 7개 분량이었습니다. 제3국의 식량 공중 투하는 지난해에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직접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대만에선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에 부딪혀 튕겨나가면서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사고를 3개나 낸 겁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도심의 한 교차로, 좌회전 하려는 검은색 승용차를 향해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달려와 부딪힙니다. 그런데 충돌 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튕겨져 나갔는데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오토바이 2대 운전자들을 잇따라 덮쳤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대만 핑둥시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어긴 걸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거대한 화염을 피해 사람들이 달려 나옵니다. 물을 뿌리며 불이 번지는 속도를 막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5시쯤 튀르키예 북서부 부르사 지역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강풍으로 진화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민 약 1,300명이 긴급 대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승객들이 비상 슬라이드를 타고 잇따라 탈출합니다. 불붙은 기체에선 연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아이를 안은 남성은 허겁지겁 대피하다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2시 45분 미국 덴버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앞둔 아메리칸 항공편 랜딩 기어에 불이 붙어 승객 173명과 승무원 6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덴버 국제공항에선 최소 306편의 항공편이 지연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7말 8초 여름 휴가 기간 가장 인기 있는 해외 여행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본입니다. 한때 대지진 괴담이 확산됐지만 그렇다고 여행객이 줄진 않았는데요. 실제로는 지진보다도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일부 지역엔 에어컨 같은 냉방 인프라가 부족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전합니다. 한국인들도 즐겨 찾는 일본 도쿄의 대표 전통 관광지인 아사쿠사입니다. 관광객들은 양산을 쓰고 손과 팔에 물을 적셔보지만 폭염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엔 긴 줄이 생겼고 분무 냉방장치 쿨링포그 밑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아사쿠사의 명물 중 하나인 인력거꾼도 새까맣게 그을린 채 인력거를 세워두고 지친 듯 땀을 닦습니다. 서울에서도 더웠는데 여기가 훨씬 더 더운 것 같아요. 땀이 계속 흐르는 기분이에요. すごく暑くて
毎日本当に大変です。浴衣とか着てると暑くないですか？涼しいですか？どうですか？少し暑いです。 이곳 기온은 현재 39.2도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를 정도인데요. 일본 전국 곳곳에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 관광지 교토도 오늘 38도까지 올랐고 인근 효고현 도요오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39.3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북단인 홋카이도 오비이로는 최근 평년보다 13.7도나 높은 38.8도를 기록한 바 있고 어제 후쿠시마에선 39.9도까지 치솟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오사카나 후쿠오카도 연일 35도를 넘기고 있어서 여행 시엔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철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천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찾는 이 성지 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강인데요.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서 즐기는 라면과 치킨이 외국인들에게도 그렇게 꿀맛이라네요. 김태우 기자입니다.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는 서울 한강공원. 폭염에도 외국인들의 K푸드 사랑은 멈출 줄 모릅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나 보던 한강라면을 직접 만들어 먹기 위해 방문한 겁니다. I've seen maybe in YouTube shorts a tomato one and it's a bit spicy but still sweet, so it's very good. 라면을 즐기는 사람 절반이 외국인입니다. 저도 라면을 만들어 먹기 위해 그릇을 가져왔는데요. 푸드존이 열린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조리 공간이 꽉 차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한국의 매운맛을 알리기 위해 만든 체험 코너도 외국인들에게 인기입니다. K드라마 열풍과 함께 한강라면이 주목받자 여의도 선착장에도 전문 매장이 생겼습니다. 대형 컵라면 테이블로 꾸며진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가 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은 벽면에 각자의 언어로 방문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또 다른 K푸드인 치킨 매장에도 외국인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한강을 보며 음식을 즐길 수 있어 더 인기입니다. 友達と約束してハンガーに来ました。ハンガーの綺麗なビューを見ながらチキンを食べれてとても楽しかったです。 서울 시민의 휴식 공간이던 한강이 K푸드 체험 성지로 바뀌고 있는 셈입니다. 오는 9월 한강버스가 정식 개통되면 여의도 잠실 선착장에 이어 한강을 무대로 한 K푸드존은 더욱 늘어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이면 먹다 남긴 음식이 상할까 비닐랩으로 꼼꼼하게 포장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곤 합니다. 특히 수박같이 큰 과일은 한 번에 다 먹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소분을 해놓고 꺼내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이런 보관 방법이 세균 증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철을 맞은 과일 매대 앞은 사람들 발길로 붐빕니다. 남은 과일 어떻게 보관하는지 물었습니다. 밀폐용기 요즘엔 너무 잘 나와 있어서 꺼내 먹기도 좋고 바로바로. 보통 수박 많이 먹어요. 반은 그냥 랩 싸서 넣어두고 그냥 넣는 것보다는 랩을 싸서 넣는 게 좀 더 깨끗하지 않을까 해서. 여름철 인기 과일인 수박, 먹고 남은 수박을 이렇게 랩으로만 감싸서 보관하면 자칫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랩으로 보관한다고 해도 100% 빈틈을 차단할 수가 없어서 공기가 돌아갈 가능성도 있고 균이 자라는 등 안전하게 보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실험에서도 랩으로 감싼 수박을 일주일간 냉장 보관한 결과 표면 세균 수가 처음보다 3,000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한 조각 수박보다 100배 이상 높았습니다. 처음 과일을 자르기 전 세척제로 표면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랩으로 포장한 경우 표면을 최소 1cm 이상 잘라내고 섭취하는 게 권장됩니다. 여름철엔 땅콩 같은 견과류도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만큼 밀봉 후 냉장 혹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안전사고로 노동자들이 숨지면서 질타를 받아온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 노동 강도 문제를 지적하자
부랴부랴 조치에 나선 겁니다. 보도에 오은선 기자입니다.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SPC그룹은 오늘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긴급 개최하고 생산 시스템을 전면 개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틀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야간 근로와 노동 강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좀 의문이 되는데 이게 노동법상으로 허용되는 노동 형태입니까? SPC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라인 재편 등 전반적인 생산 구조를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필수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고 주간 근무 시간도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생업을 위해 나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후진적 사고는 근절돼야 한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과 당부를 전한 지 이틀 만에 SPC그룹이 변화로 답한 셈입니다. SPC의 이번 조치는 파리바게뜨와 샤니, 삼립식품 등 회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건희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022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부탁을 받고 이 공천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송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들어섭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려고 특검에 출석한 겁니다. 오늘 좀 그럼 어떤 부분 주로 좀 설명하실까요? 그거는 특검이 얘기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진지하게 또 진실되게 또 성실하게 조사에 답하겠다 이런 말씀. 윤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는 과정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가 조사의 핵심입니다. 특검은 2022년 대선 때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게 해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특검은 지난 8일 공천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윤 의원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외압을 행사해 공정한 공천 심사를 방해했는지, 윤 의원이 이를 도왔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정치부 구자준 기자와 여랑야랑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보이는데 휴가 유감, 이건 무슨 말인가요?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휴가 반려 닷새 만에 SNS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휴가 반려는 난생 처음이라고요.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위원장 지난 18일에 이번 달 25일부터 31일까지 휴가를 가겠다고 신청했다가 반려됐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재난기간에 재난에 담당해야 하는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선에서 반려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설명도 일리가 있어 보였었는데 왜 유감이라고 하는 겁니까? 재난기간에 휴가를 가겠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신청을 했다는 건데 일종의 프레임을 씌웠다는 겁니다.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이진숙 위원장은 휴가 계획이나 짜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이라도 이 사의를 표명하고 좋아하는 휴가를 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 또 방통위가 그렇게 중요한 기관이면 대통령 목, 국회 추천 몫의 상임위원은 왜 아직도 임명하지 않느냐 이런 말도 했고요. 자신은 종군 기자로서 4살배기 딸을 두고 이라크 전쟁 취재를 갔다면서
대의를 위해 목숨을 걸어본 사람만 나에게 돌을 던지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제히 사퇴 압박했습니다. 재난기간에 휴가 신청하는 공직자는 필요 없다고요. 이렇게 낯이 두꺼운 사람은 처음입니다. 책임감이나 사명감은 조금도 찾을 수 없고 공직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만 하고 있습니다. 사퇴하고 기한 없는 휴가를 즐기십시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보이고 찬성 98%.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바로 개혁신당 전당대회입니다. 오늘 개혁신당의 새로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 득표율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의 당대표에 이준석 의원 홀로 출마했거든요. 그래서 찬성 반대로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98%가 넘는 찬성률이 나온 겁니다. 찬성 25,254표, 득표율 98.22%. 지금 이준석 당대표께서 아주 안도하는 표정이십니다. 반대가 457표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98%라는 숫자는 좀 놀라운데요. 그렇죠. 원래 찬성 득표율 30%만 넘으면 당선이 되는 거였는데 무려 98.22%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당선된 겁니다. 이준석 신임 당대표, 정당 정치에서 관성처럼 해왔던 것들 모두 다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익숙함을 거부하고 한니발이 눈 덮인 알프스를 넘었던 것처럼 뜻밖의 전략으로 허를 찌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바다를 봉쇄했던 과감한 결단도 필요할 겁니다. 한니발의 이순신까지 포부가 대단한데요. 네, 그 중에 하나로 오프라인으로 당원 모집하는 걸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도요, 작지만 똘똘한 야당으로서의 견제를 예고했는데요. 개혁신당이 하는 말들이 부담스러운 지점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비판을 넘어서 대안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당대회에서 눈에 띄운 부분이 좀 있었다면서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화환을 보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 대선 때 치열하게 맞붙었던 경쟁자였지만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행보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야당은 견제하고 대통령은 통합하고 각자 역할에 충실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정치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극한 폭염 속에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지난 2달간 온열질 환자는 무려 2,300명이 넘습니다. 특히 40도에 가까웠던 어제 하루에만 98명이 추가됐는데요. 더운 성질의 이중 고기압에 뜨거운 남동풍까지 불면서 극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고기압의 세력은 차츰 약해지겠지만 이미 열기가 많이 쌓여 있어서 당분간 최저 27도, 최고 36도 안팎이 유지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28도, 제주 26도에서 시작되는 등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발생하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37도, 강릉은 35도, 부산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가지인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강한 너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당분간 맑고 자외선이 강하겠는데요. 주 후반엔 9호 태풍에 따라 폭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